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셔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창용 아는 총재가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데요. 차기 총리, 국무총리까지 하마평에 이렇게 오르는 것도 봤습니다. 글쎄요, 독립기관에 계셨던 분이 총리로 가시는 거가 좋은 건지,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오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면 금융기관들은 예보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중은행이 한 23% 예보율이 되죠. 이금융권이 한 27%. 그러면은 예보율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을 금융단이 부담을 하느냐, 예금자가 부담을 하느냐, 그것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금융단이 부담을 하면 그게 비용이 되는 거죠. 보험료니까. 그러지 않고 고객들한테 부담을 주는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방법. 예금에 대해서 예금 금리를 내린다든가, 대출 금리를 올린다든가. 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출 금리보다는 예금 금리 쪽으로 내려서 그 비용분을 상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 총 통화량이 그럼 M1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구불예금 관련된 거, 현금이나 예금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M1이 한 1,300조 정도 돼요. 1,300조.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축성 예금, 적금을 합하면 M2가 되는데, 그게 한 3,900조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뭐 국공채, 공채하고 회사에서 발행 회사채를 합하면 보통 L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6,700조 돼요. 통화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가 회복이 안 되고 소비가 위축돼 있다. 요번에 금리 내린 것은 시중에 돈이 풍부해서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경제가 침체 양상이 있으니까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고는 봐집니다. 성격상. IMF에서도 경기가 침체 양상이 보이니까 금리를 내려라라고 하는 주문이 많았었죠.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수출은 전반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출에서 나타난 그 경상수지가 내수 쪽에 이렇게 낙수 효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출해서 버는 돈이 내수 쪽에 이렇게 접점이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지금 없는 거죠. 내수가 어려운 것이. 그거는 국가밖에 접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그런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돈이 시중에서 순환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다 어려워서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정부 차원에서 수익이 나는 분야에서 돈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좀 더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을 외국에서 나가서 회사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파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거기서 파는 돈을 국내로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시중에 경맥 동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국가가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국내 시장에 자금 경색이 풀리고 소비도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너무 해외에 나가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가 생겨서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느는, 그리고 내수 시장이 침체되는 그런 사이클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멕시코에 간 우리나라 기업만 2,000개 기업이 넘어요. 그런데 그 2,000개 기업이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관세가 없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했다가 뭐 취임 날부터 25% 관세 한다고 하니까 그 멕시코 간 기업들이 참 이제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관세를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관세를 맞는 상황이 돼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IMF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해요. 가계대출이 좀 너무 많다. 부채에 대해서도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DRS라고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르는 대출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아직 당국에서는 특별히 조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40%대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마 조정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을 규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단에서는 가상금리 없애고 우대금리 없애니까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DSR까지 만약에 조정이 되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규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해야 된다.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너무 돈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크게 당면한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적되어 온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따지고 보면 저는 한 세 가지로 봐집니다. 첫 번째가 저출산이에요. 저출산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져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국가가 유엔이 가입한 나라가 193개국, 바티칸하고 팔레스타인 합하면 195개국. 그 중에서 한 102위권인가? 인구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도 좀 불안한 상황이 있고요. 그런 부전자원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자재 다 수입하고 그런 부분이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밖에 없거든요. 기술로 저희 나라는 발전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910년대부터 그러니까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고 그 이후에 신기술에 대해서는 발전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한 10년간 기술이 혁신을 못하고 있다. 특히 AI나 우주항공, 첨단산업 쪽, 로봇을 사용을 많이 하죠. 로봇 대체를 많이 합니다. 로봇 대체율이 10% 되니까요. 10명이 근로하면 1명은 로봇이 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 근데 그런 분야가 이렇게 다른 나라 대비 발전 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첨단 산업, AI 산업에 대한 인재가 부족한 거죠. 인재 육성이 안 됐다. 저출산, AI 관련한 첨단 산업 기술이 혁신이 안 됐고 그 혁신을 담당할 인재가 부족하다. 이 세 가지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면 지속적인 국가 발전, 미래에 좀 더 양질의 삶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재도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인재 유출을 막고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작년도 R&D 예산 16.6% 줄인 거.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치명타였다. AI 시대로 이렇게 확 지나가는 시대였죠. 작년 1월 초에 오픈 AI가 챗 GPT 딱 내놓으면서 AID가 일반 이런 국민들한테 다가오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 R&D를 이렇게 확 줄이는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하던 R&D도 중단이 되고 그 인력이 일자리 찾아서 해외로 나가고 새로운 R&D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런 1년 반, 2년이라고 하는 이런 충격이 10년, 20년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R&D 예산에 감소한 거가 시기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우리 국가 성장에 아주 큰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우리나라가 3년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런 3년이 바다인 지리적인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의 그 MRO 선박에 대한 보수, 수리 이런 것들을 당선되고 우리나라 조선업에 긴밀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일본, 필리핀 쪽에 그 선박들이 와 있을 때 그 선박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죠. 일본이 뭐 조선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렇다고 중국으로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토로 가야 되는데 본토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부울경 쪽에 조선업이 발달됐잖아요. 군산 쪽도 그렇고 그거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도 좋고 저희 나라도 좋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 미국 선박을 수리 보수하면서 하나의 항구를 그 물류기지로 해서 허브화 시키는 것도 국제적인 그 항구화 시키는 것도 부울경 라인을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타고 캄자카반도 쪽으로 해서 러시아 북극해로 올라가는 그런 항로로 가는 물류 거점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뭐 적대 관계를 갖거나 겹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져나가는 것은 정치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실리를 추구하면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허브로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국제적인 허브. 금융 허브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국제 무역의 허브도 아니고 부산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물류 3대항 정도까지 갔었는데
부산이 경제가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산업 5조 원 투자했다가 실패했죠. 르노 삼성. 그러면서 국제도 과거에 무너졌고 자동차 무너지고 이 부산 경제가 그래서 상당히 침체가 됐죠. 엑스포를 해가지고 어떻게 부산을 좀 제도화하려다가 그거마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항을 울산이나 뭐 이렇게 연결 져가지고 메가시티로 해서 국제적인 그 해운의 허브로 발전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남부지방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국제 선박이 와서 이따 머물고 가고 배를 수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기업들, 협력 관련된 기업들도 생기고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또 거주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내수 경기도 살고 전체적으로 뭐 그림 자체는 좀 뭐 좋게 그릴 수 있는데 현실화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포스코도 어렵잖아요. 그쪽 부산 하여튼 그쪽이 자꾸 산업기지에서 어려워져 가니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아무튼 KDI나 정부 산자부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죠. 관련 경제 관련된 그 부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를 국제화시키는 그런 제도화하는 그런 나라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성장기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 1.4% 성장했죠. 그것도 제가 볼 땐 1.35, 36인데 뭐 1.4%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올해도 글쎄 뭐 2.0, 2.1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에 IMF에서 1.8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국은행도 1.9 발표했고 1%대는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2.0인데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지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 제로 성장이라고도 봐야 돼요. 물가상승률을 배제했을 때 성장률도 안 되는 성장률이라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대가 제가 82학번 63년생인데요. 유신 때 고등학교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87, 88년도에 이제 유월항쟁 했던 세대고 그런 산업화도 지켜보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도 지켜보고 민주화 과정도 지켜보고 국가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봤죠.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지켜본 세대예요. 그런데 이 저성장 시대를 경험은 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희하고 같은 학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82학번. 그러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저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관료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지금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저성장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라 저성장기의 대응 방안, 저성장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타개책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하지 않느냐. 제가 그분들보다도 공부를 뭐 한참 못한 사람이고 그분들은 이제 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물론 이론으로는 저성장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다 배우셨을 거라고 보는데 실물적인 상황에서의 경험 못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다 검토를 해보시면서 저성장기에 재정정책, 금융정책, 기업활동, 스타트업에 관련된 부분 이런 전반적인 거시정책을 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저성장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저희는 발전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게 기술로 발전을 해왔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문구점 하면서 너무 뭐 되지도 않은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냥 누워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 시장이 조금 자금 경색이 풀려서 손님이 좀 많이 와서 이렇게 소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생각까지 좀 허황된 생각인가 그런 오늘 말씀드렸던 게 다 허황된 것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다 보니까 뭐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오시는 분들한테 잘하고 가서 뭐 좀 영업 나가서 좀 거래 좀 해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가보면 또 다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일 국가만 뭐 탓할 수도 없는 거야. 현장에 있는 참 이렇게 우리 영세 자영업자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잘 수립을 하신 게 저희까지 이렇게 피부에 다가오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도 유튜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침에 오는데 좀 매섭더라고요 날씨가.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